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는 왜 링크드인에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왜 리더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30분 정도 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매태 대표님께서, 김준섭 대표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너무 뜻깊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고 영상영악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뉴스룸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VR, AR, 에듀텍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총괄을 맡았고 글로벌 B2B 사스를 만들고 있는 스트럼이라는 팀에서 이제 그로스 매니징. 그 이후에는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투자사에서 신사업 기획을 했었고 지금은 소셜 채널들에서 구매자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디맨드 크리에이션, 수요를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컨설팅과 같이 사스로도 지금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 그 링크드인은 어떤 소셜 플랫폼인지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링크드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해야 되는 이유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리젝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링크드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분, 링크드인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맨 바닥부터 부딪혀 왔었던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략적인 세팅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셜 채널을 다크 소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크 소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매자의 생애 주기가 수요를 창출해서 포착된 수요에서 잠재 고객을 발굴해내서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가치 증대 이 네 가지 스텝을 밟아서 구매자의 생애 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은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핫하죠. 근데 리드 제너레이션은 저희가 이미 수요가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아직 솔루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대상, 이들의 수요를 딱 포착해서 우리의 구매 사이클로 연결시키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B2B 기업일수록 많이 안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수요 창출, 디맨드 크리에이트 영역이에요. 디맨드 크리에이트 이 영역의 마케팅, 특히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구매자가 콘텐츠를 교육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사람들과 상호 네트워킹을 하면서 인식을 심어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소구를 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링크드인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든 얘기는 하는데 ROI를 사전에 추산해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이 링크드인 활용하면 고객이 유입되는 게 확실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언제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투자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크 소셜의 특성상 저희가 컨텐츠를 발행을 했을 때 조회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컨텐츠를 발행을 해도 타겟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챌린지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ROI를 사전에 추산해 보기도 어려운 이런 활동에 매번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글을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링크드인만 쳐다볼 수는 없다. 이런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드인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혹시 화면에 보이는 새 기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랩리스트, 클릭업, 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들어보신 분? 저는 공 들어봤어요. 아하, 네네. 랩리스트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세일즈 인게이지먼트 사스를 만드는 팀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업 메시지를 이제 뿌리는 채널들이 링크드인, DM도 이메일, SMS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한 번에 살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일즈 인게이지먼트 툴이고요. 여기는 설립 연도가 8년도예요. 근데 당시에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이 세일즈 로프트가 1년도에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행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랩리스트는 기업 가치가 150밀리언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성장을 해왔어요. 클릭업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라와 같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시에 설립된 지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빌리언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공 같은 경우는 당시에 창업을 했을 때 세일즈 인텔리전스 사스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신생 시장을 개척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업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인물들이 이 기업들의 대표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링크드인 프로필들이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순수 소셜 콘텐츠 포스팅 활동을 통해서 팬층을 만들고 그 팬층이 소수 혁신자가 돼서 레퍼럴을 만들고 월드 오브 마우스를 만들어서 사업적인 어떤 KPI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더라. 이분들이 초기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던 부분은 링크드인에서 소셜 활동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과거 활동들을 보시면 얼만큼 팬층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가려운 부분들을 얼만큼 긁어주고자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링크드인이 좀 핫해지면서 링크드인을 딜소싱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프라이머의 권덕윤 대표님, 그 다음에 링글의 이승훈 대표님, 신수정님 대표적으로 좀 케이스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목적들이 좀 달라요. 이제 권덕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자처 딜소싱 하기 위한 용도로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발행을 하고 계시고 링글의 이승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라든지 링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마케팅적인 활동들 프로모션하기 위한 내용 등을 해주시고 있으시고 신수정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셔서 아시겠지만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 책도 이제 발간을 하시면서 이제 독자들을 이제 목격하기 이런 퍼스널 브랜딩적인 컨텐츠들도 많이 발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 바쁘신 분들이고 업무로 포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컨텐츠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B2B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10년 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과거에는 왜 B2B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나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데 가서 명함을 받아서 콜드콜링 하거나 콜드 이메일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B2B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고 이들이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이제 마련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광고성 메시지보다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한테 타겟팅 되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접하기를 원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면서 좀 교육이 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웹상에서 내리게끔 이런 문화들이 점점 더 B2B 내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면요. 2023년 기준에 이제 B2B 링크드인에서 활동 중인 의사결정권자 수는 650만 명이나 되고요. 이 중에서 C레벨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CAC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메텔 팀이 링크드인에서 GTM 하게 된 계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퓨처 플레이에 있었을 때 계속 창업을 꿈꾸고 있었어요. 저희는 시작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가지고 사실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MVP를 막 만들고 있던 타이밍에 투자자분들한테 투자를 받으러 이제 만나러 다녔었어요.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도대체 미국 안 가고 북미에 뭐 서비스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라는 챌린지를 주시더라고요. 해서는 글로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라고 되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딱 세 가지였어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잘 되려면 시작부터 해외에서 창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성공한 한국계 창업자분들한테 고객사를 레퍼럴을 받아봐서 POC를 진행을 해본다던가 세 번째는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서 해외로 나가는 방식인데 이런 케이스로 정말 잘 된 기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되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챌린지를 조금 걸고 싶었어요. 웹상의 정보들이 이렇게 많고 한데 왜 굳이 이렇게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해외로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링크드인이라는 거를 지금 집중해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링크드인을 딱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제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했는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거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빌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컨텐츠도 매일 올려보고 했는데 반응들도 없고 해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자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글을 잘 쓰기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좀 이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은 다들 성장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저한테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링크드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팁들을 사실 알려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제로 베이스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인식도 없었고 아무도 내가 어떤 과거 이력이 어땠는지도 몰랐고 초기에 네트워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팬층을 이만큼 구축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팁과 노하우를 잘 한번 녹여서 이렇게 컨텐츠를 저희가 작성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컨텐츠
컨텐츠를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는 9개밖에 안 달리고 리포스트는 2개밖에 안 달리는 되게 처참한 상황이었다면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코칭을 받고 직접 적용해 보고 실행을 해보면서 이런 많은 반응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목적이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연결되고자 하는 대상들이랑 연결될 수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트는 윌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일단 디자이너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 중에서 웹플로우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어떤 디자인 요소들 같은 거를 쉽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랑 저희가 제휴를 하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쓴 거였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좀 반응을 해주셔서 제휴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저희가 당시에 투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창업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지향점과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스트를 같이 올려보자라고 했을 때도 그 이후부터는 어떤 포스팅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반응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투자자분들이랑도 연결이 되었고 엔젤 투자에 대한 제의를 받기도 했었고 투자 기회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링크드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바뀌면서 링크드인에서 카피라이팅적인 어떤 영역에서 가장 독보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이언 머슬맨이라고 하는 전문 카피라이팅 크리에이터 분이랑 연결이 돼서 어떤 웨비나 세션을 좀 진행해 보는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케터 세일즈 분들의 이런 분들의 어떤 카피라이팅 전략, 스타일, 패턴들 쭉 분석을 해서 MVP 제품을 만들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컨텐츠 초안을 하나를 만들면 잘 쓰시는 분들의 어떤 스타일과 문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컨텐츠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었어요. 링크드인에서만 우리 프로덕트를 론칭을 한다라는 걸 알렸고 일간 제품 부문 4위, 이제 주간 마케팅 부문 4위를 할 수 있었어요. 링크드인이 딜소싱 채널 또는 모객의 가능한 채널이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컨텐츠 활동을 해서 성과들을 내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볼게요. 링크드인에서 컨텐츠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타겟 오디언스가 있고 내가 있다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느냐? 나를 알게끔 하고 호감을 가게 하고 결국은 나를 신뢰하게끔 만들어서 나와의 접점, 관계 형성을 훨씬 강화해주는 이런 매개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메시지도 이런 DM 메시지도 전부 다 컨텐츠라고 보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신뢰성을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이라고 한다면 포스팅 활동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필 컨텐츠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계 형성을 위해서 퍼져나가게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과 메시지 네 가지의 컨텐츠 활동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호감이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신뢰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구축이 되더라라고 하는 디스커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얻은 큰 레슨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라이언 머슬맨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가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팁은 왕도는 없고 write about them, not about you. 그들에 대해서 써라. 당신에 대해서 쓰지 말고. 그래서 영업 미팅을 나간다든지 고객사를 만난다든지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디스커버리가 있다든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들이 가려워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제안할지에 대해서 그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세션은 김예지 대표님께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고 리더십이나 링크드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같이 한다는 게 좀 너무 쑥스러운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컨텐츠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컨텐츠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제 메테 대표님 만나고 나면서 글로벌리 워킹하는 어떤 컨텐츠 작동 방식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이걸 더 많은 분들하고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메테오가 공동 기획했습니다. 사고 리더십에 대한 언어에 주는 모호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언어로 사고 리더십으로 변환해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 서 리더십이 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정리한 짤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사고 리더십 컨텐츠란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인데 사고, 이 서밋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 리더분들이 어떤 특정 업종이나 내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해당 주제나 특정 메시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나 관점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리더십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질까를 저희 팀이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포브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식경제 시장에서 이 사고 리더십 콘텐츠 자체가 새로운 화폐다. 그래서 인사이트,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쌓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정보의 홍수 시대, 특히 소비자 입장으로 정보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이 여정에서 고객의 눈을 사로잡게끔 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메시지 사고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사스 컨텐츠 회사에 애니멀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고 리더십에서 잘 정리한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전체 인터넷 시장이다. 우리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컨텐츠와 경쟁에서 가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 리더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리더가 써야 될까의 내용은 메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업의 Y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사고 리더십이라고 보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Y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경영진, 특히 창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Y가 왜 효과적인가 하면 B2B 기업은 구매 여정이 단순하지 않고 단편적인 싸다, 빠르다 이런 메시지만으로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구매 여정을 거쳐서 마음에 남게 하려면 이 Y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Y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리더가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어서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이건 저희 팀의 약간 경험을 담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반드시 해야 될 것, 신뢰할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이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컨텐츠 유형으로 크게 5가지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고객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통념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반대할 수 있는 의견들이 좀 아이캐칭하는 뭔가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썼던 SEO 마케팅에 대한 오해 10가지, SG 시대 SEO가 더 중요해질까? 아니다. 더 중요해진다. 이런 통념을 깨는 컨텐츠들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에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서도 엘리펀트 팀이 워크숍을 준비하는 방법, 저희 팀만의 이야기지만 워크숍이라는 공통 주제의 노하우를 좀 공유하면서 공감을 좀 일으켰던 적이 있고요. 또 데이터로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사고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마케팅만으로 평균 418%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실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관점을 제시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 저희는 SEO나 그 쿠키리스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글 쿠키 중단이 철회되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 현재 시일성 있는 주제를 다루기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배우고 시행착오한 경험 그 자체도 사고 리더십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매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컨텐츠화하는 것 이 자체가 이 리더가 발화를 하면서 이 영역에 리더의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는 사고 리더십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보다 돈트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하면 좋은 건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더의 글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영역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링크드인은 SNS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비즈니스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기회가 연결되는 장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적인 일상은 포스팅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너무 경험이나 관점이 없는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사고 리더십의 사고 리더 포지션이 된다면 이것은 권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영향력이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겨냥하거나 적을 만드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한다거나 혹은 톤앤 매너가 너무 무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면 이게 오너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작은 기업이어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팔지 말고 뭐 이끌어라. 이것도 사고 리더십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승전 홍보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시장을 이끌자.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생각하는 사고 리더십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절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걸 목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약간의 물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독창성 있는 관점과 전문성을 담은 컨텐츠를 계속했을 때 사고 리더십으로 보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로 정의했는데 더 많은 기회로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고객의 문의가 더 자주 들어온다. 특히 DM으로 꽂힐 때 약간의 영향력이 생기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쓴 사고 리더십 콘텐츠로 새로운 팀원들을 발굴해냈을 때 잠재 지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회들도 또한 새로운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우리 그 사고 리더십 콘텐츠를 보고 더 연락이 된다면 이 또한 사고 리더십의 새로운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또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팀이 생각하는 기업의 리더가 어떤 글을 써야 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 실습 세션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그 링크드인 매트에서 만든 데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써봤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이 컨텐츠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관점도 흥미로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글을 쓰거나 마케팅을 할 때 고객 분석을 하잖아요. 이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정교하게 짜주는 것이 저는 되게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는 힌트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부분에서 이제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지만 링크드인 콘텐츠들에 대한 분석과 분석된 내용들을 보면서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글을 써야 하지? 내가 어떤 흐름으로 글을 써야 하지? 어떤 좀 맥락에서 이렇게 글을 표현을 조금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 랩이라는 기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통해서 한번 글감을 만들어 보는 것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페르소나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13개의 질문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한 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페르소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소재를 먼저 발굴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소재를 발굴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 AI를 통해서 이 사전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보를 내가 독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해서 독자의 페르소나까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실제로 실습해보는 세션은 저도 처음이어서 저희가 미숙한 점도 많고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훨씬 더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